오늘은 네. 이제 모임에서 콘텐츠 중 하나인 이제 시네토톡의 구성원이시자 저희 모임에서는 사실 그동안은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에서 소통도 많이 해 주시고 제가 개최한 모임에서 한두 번 뵀을 때는 되게 좀 사유가 깊으신 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세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준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준이라 하고요. 지난해 하반기에 국립예술영화 소모임 가입해서 영화를 꾸준히 보고, 이제 아람님도 한번 뵈서 그때 많이 얘기 나눴었고, 예술영화 좋아하고 많은 사유를 나누고 싶어서 가입해서 지금까지도 시네투톡이랑 이런 데서 활동 잘 하고 있습니다. 영화랑 독서랑 그런 전반적인 예술 문화 활동 다 좋아해서 이렇게 시네 인터뷰도 참여하고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합니다. 네, 세준님은 보통 이렇게 인터뷰를 섭외하면은 모임원분들이 조금 꺼려하실 수도 있고 혹은 좀 그냥 관심이 없어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단번에 또 섭외하실 때 되게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셨고 하물며 일상에서 되게 정말 운영진보다도 더 많이 예술에 대한 사유가 깊으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볍게 첫 번째 질문부터 이어갈게요. 현재 하시는 일에서 느끼는 가치와 올해까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세준님에겐 있으실까요? 우선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반도체 칩 생산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반도체 공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 자체가 좀 굉장히 양산이 24시간 돌아가고 불량도 네. 많이 발생하고 굉장히 약간 좀 극한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반도체 칩 중에서 나노미터급으로 이 칩의 기술력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5나노, 4나노를 다루다가 지금 네. 2026년도에는 거의 2나노, 3나노 정도의 거의 머리카락보다 얇은 정도의 칩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최첨단 기술이고 음. 그만큼 노동자 한 명 한 명에게 가해지는 어떤 워라밸 부담이나 또 업무 강도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음. 하는데 그런 면에서 또 느껴지는 저만의 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힘들고 그런 일이지만 오히려 극한까지 요구하는 그런 기술력이나 그런 체력적인 한계나 다양한 한계에 부딪히는 점이 오히려 저에게 살아있음을 더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그 법칙을 보면은 막 뭐 무어의 법칙이란 말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막 거의 1년에서 3년마다 반도체 칩의 능력이 거의 한 두 배로 발전한다는 건데요. 이게 음. 한 1980년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년마다 반도체 칩이 이제 뭐 한 10나노에서 뭐 8나노, 6나노 거쳐서 이렇게 2나노까지 오게 되었어요. 반도체란 이런 제품이나 업계 자체가 계속해서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업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엄청 힘들지만 힘든 만큼 좀 한계에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더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많이 생소한 분야라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지금 하시는 일에 근본적으로 네.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그런 계기가 있으셨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그냥 먹고 살려고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반도체라는 것 자체를 잘 몰랐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화학공학 전공인데 화학공학이란 거는 그 전통적인 뭐 석유 산업이나 뭐 증류 막 정유 사업이나 이런 쪽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사실 반도체랑은 좀 관련이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창 취업을 준비하던 한 3년 전, 22년도쯤에는 그때 막 갑자기 음. 반도체가 엄청 붐이 되고 핫해져서 새로운 수업도 막 몇 개 생기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음. 이거 좀 취업 시장이 좀 넓어지니까 준비해 봐야겠다 하고 그렇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올해까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어떠신지. 사실은 제가 이 새해 하반기에 그 미국 음. 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테슬라랑 여기 삼성전자랑 대형 계약을 맺었어요. 와. 그래서 그 미국 텍사스에 그 신공장을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새로운 제품을 거기서 하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하고요. 저도 이제 테슬라 제품 공정 셋업을 하러 담당자로 이제 출장을 갑니다. 거의 한 6개월 정도 가거든요. 나름 네네. 길다면 긴 시간이죠.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이 결정을 하게 되기까지도 저 스스로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혼란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지금 내 나이 30이고, 앞으로 이제 30대에 접어들면서
해야 될 어떤 사회적인 일들도 많이 있을 거고, 6개월 음. 가면은 이제 그 안에서 또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어려움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올 연초까지 되게 흔들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면서 살짝 좀 솔직히 좀 우울했습니다. 이걸 가는 게 맞는 걸까 하고. 그런데 이제 새해에 접어들면서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제가 결정을 내렸으면 그 이제 감당을 하기로. 이미 가기로 한 거고 그런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한 명의 성인으로서 제가 좀 견지해야 될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결정을 내렸으면 끝까지 감당하고 이왕 간 거 성공적으로 셋업하고 오고 뭔가를 남기기로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도전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네, 멋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그 분명 선택한 당시에도 끝까지 고민해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을 믿지 못해서 의심하는 것들 때문에 그 선택을 끝없이 계속 고민하고 그 과정이 너무 괴롭고 좀 시작부터 도태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쵸. 결국 바위를 끊임없이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해야만 한다면, 어차피 바위가 맨날 떨어지고 그걸 다시 올려야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바위를 정상까지 올려 보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타지에서 업무적으로도 이제 대형 계약인 만큼 성공적으로 셋업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좀 더 이제는 나이에 맞게 좀 더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세주님에게 책이란 무엇이고 독서를 꾸준한 취미로 삼게 된 계기는 혹시 어떤 걸까요? 저한테 책이란 거는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좀 나침반 같아요. 제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이 삶을 살아가야 할지 좀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독서를 꾸준히 하게 된 계기는 좀 20대 한 초반부터 좀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사실은 제가 굉장히 지독한 좀 그런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질적으로도 굉장히 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엄청 허무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이 모든 게 좀 부조리하다는 거를 계속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삶과 이 음. 세계가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내 음. 맘대로 이루어지는 건 없고 뭔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스스로 자꾸 내면적으로 좀 많이 고민하고 나름 힘들어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지독한 허무주의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허무주의 속에서 유일하게 저의 어떤 탈출구였던 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고 뭐 사랑을 하고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음. 친구랑도 첫사랑이죠. 첫사랑이랑도 좀 이별을 하면서 좀 허무주의가 많이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독하게 빠져 있어서 뭐 내가 인생을 왜 사는 거지? 뭐 나는 뭐 하고 싶은 게 뭐지? 이런 좀 다 무의미한 것 같고 이런 안 좋은 생각들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알베르 까미 작품을 읽으면서 좀 네.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시군요. 알베르 까미의 그 시지프 신화라고 있어요. 시지프 신화가 저의 인생 책이고 지금까지도 저의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준 책입니다. 그 책을 아. 읽으면서 나는 왜 살아가는지 그런 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첫사랑과 헤어지면서 나는 음. 뭐 어디가 부족하고 사랑은 도대체 뭐고 그런 본질적인 사랑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그 당시에 사랑의 기술이란 또 책이 또 있어서 그걸 읽으면서 또 사랑이 뭔지 한번 고민해보고 스스로 해답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까미의 시지프시나 뭐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같은 걸 읽으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시지프 신화를 읽으면서 이 삶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고 무의미하고 온갖 부조리로 가득하지만 항상 돌이 굴러떨어지고 그 돌을 정상으로 올려 보내는 시지프스처럼 계속해서 그 돌을 밀어올리는 일을 오히려 사랑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세주님에게는 그 인생에서 필요할 그런 방향을 정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 느낀 게 책은 저는 좀 도피처로 지금 느껴지고 있거든요. 삶의 도피처. 너무 힘들고 현실과 제가 맞닿아 있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에 혹은
현실 속 도파민에 너무 빠져들고 네. 있을 때 그때 좀 되게 이렇게 현타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많이 와서 내가 지금 살고 있던 이 세상과 나 자신을 순간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변화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책을 집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럴 음. 때 책을 한번 펼쳐서 어떻게든 뭔가 읽혀 나가 보면은 덮었을 때는 되게 기분이 좀 묘하게 좀 좋더라고요. 잠깐 다른 세상에 갔다 온 기분이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책. 도피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뭐 저랑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맞아요. 약간 좀 책을 저도 어떻게 보면 돌파구거든요. 이렇게 음. 해야 스스로 좀 중심을 잡을 수 있고 계속해서 네. 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읽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저도 도피처인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음. 비슷하니까 너무 많이 동감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가자면 세준님은 타인의 관점을 살피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본인만의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이게 좀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스스로를 엄청 돌아봤거든요. 이거 아, 근데 요거 예. 제가 요 질문 마지막에 작성했던 질문이었는데 아, 저도 어려웠어요. 이 질문 만들어내기까지. 이거 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좀 독선을 되게 경계하고 경멸하는 것 같아요. 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만 옳다, 내 말이 다 맞다. 이런 거를 저는 좀 안 좋아해요. 이게 좀 저의 어떤 인간적인 약점일 수도 있어요. 이런 점이. 그런데 뭐 가끔 이제 저도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제 네. 뭐 다른 사람한테서 굉장히 뭐 진짜 에고가 강하고 지나친 자의식을 볼 때가 있거든요. 막 정말 자기 주장 확고하고 자기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이런 뭐 이게 정답이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볼 때, 물론 이게 건강한 그런 자신감이면 모르겠지만 좀 건강하지 못한 쪽으로 그렇게 표출이 될 때 계속 저 스스로 엄청 혐오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은 사고를 가진 사람을 상대할 때 네. 되려 나한테까지도 영향이 오는 것 같아 혐오감이 드는 건가요? 약간. 네. 약간 왜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네.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가능성이랑 그 가능성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네네. 저희는 다 단 한 번 살잖아요. 세상에 뭐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인생 한 번 살고 뭐 두 번, 세 번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정답인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은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음. 정답은 없고 누가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어떻게 행동을 밀어붙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그 모든 가능성을 존중하지 않고 차단하고 자기가 다 맞고 뭐 이렇게 음. 건강하지 못한 자의식을 밀어붙이는 거는 좀 굉장히 음. 제가 스스로도 좀 멀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본인이 상대할 때 그게 기준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타고난 기질적인 성향이 있을 뿐더러 네. 사고방식도 분명히 이제 자라나면서 얻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꼭 네. 세준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 아니라도 특정 대상이 아니라도 살면서 모임이나 혹은 그런 조직 내에서 '그래도 이건 내 기준이 더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주로 평일에는 거의 회사 생활을 하잖아요. 네네. 회사에서는 이런 고민을 거의 다 안 하고 하게 되더라도 되게 좀 거의 다 음. 묵살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에서는 주로 일로 엮인 사이고 또 상하 관계가 음. 있고 그래서 뭐 어떤 기준이랄 거 없이 그냥 상사의 말에 따르고 주어진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못 해봤었는데 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일단 모임 같은 데 나가서 좀 고민을 음. 해본다면은 그런 관점에서도 약간 저는 이 사람의 어떤 생각하는 사고관이나 이런 게 좀 얼마나 수용적인가, 얼마나 열려 있나 이런 거를 좀 저는 보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한 번 사는 삶에서 맞닥뜨리거나 혹은 조우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의견들이나 다른 행동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음. 있는지, 어떻게 아. 수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배척하지 않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지 그런 수용성을 좀 저는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좀 앞에서 말씀드린 좀 독선이랑도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수용을 못하고 하나로만 자꾸 일축을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건 나랑 좀 다르다. 그렇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영화 모임이나 독서 모임이나 이런 모임을 가면은 대부분 다 의견 나누는 걸 좋아하고 뭐 사유를 나누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모임에서는 솔직히 잘 보진 못한 것 같아요. 뭐 앞서 말해 주신 그 독선이라는 걸 이해 못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네. 특정 대상이 많이 없다.
독선의 대상이 없다 네. 하면 일상에서 네. 세준님은 어떤 걸 더 살피실까?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3가지와 그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첫 번째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방인. 두 번째는 실존적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여행가. 이렇게 3가지 키워드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방인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 이방인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사실은 까미의 소설 이방인에서 따온 건데요. 좀 사전적인 의미로나 뭐 문학적인 의미로나 되게 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방인이란 건 약간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어떤 주류가 되는 집단에 좀 동화되지 못하고 겉돌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단어인데 저도 생각해보면 기질적으로 학창 시절부터 좀 어떤 집단에 가든지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고 뭔가 저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거리감을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좀 느껴왔습니다. 그건 지금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굉장히 제가 처해 있는 환경이 저는 이제 공대생이니까 좀 공학적인 지식과 어떤 좀 기술적인 키워드와 이런 걸로 가득 찬 그런 세상에서 기술 위주의 어떤 집단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사유하는 걸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고 뭐 영화 보고 공유하는 거 좋아하고 굉장히 감수성이 좀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뭐 현실 세계 속에서 뭐 제가 속해 있던 어느 뭐 회사나 그런 다양한 집단에서 저와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이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네. 지금도 약간 좀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고 있고 두 가지 의미로도 계속 이방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방인으로서 어떤 좀 세상이 좀 무의미하고 허무주의에 빠져 있고 이렇게 느꼈다가 지금은 좀 더 이제 시지프 신화를 읽으면서 좀 더 부조리나 무의미에 대해서 좀 더 반항하는 인간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 키워드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진짜. 아무리 음, 생각해도 이방인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네. 열심히 바위를 밀어 올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열심히 어, 반항하는 네.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네네. 어떻게든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방인 세준님. 아, 멋있는데요. 그럼 두 번째는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두 번째는 제가 좀 실존적 고민이라고 좀 붙였는데 진짜 저는 이런 실존적 고민이라고 하면 좀 실존주의 관련된 건데 사실 전 실존주의에도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조리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조리라는 게 까미가 말하면 인간은 항상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이 세상 자체는 무의미하다.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온갖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부조리는 약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그 어려움의 총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조리 중에서 제일 큰 게 모두가 피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바로 죽음이란 거거든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고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저는 그래서 이 죽음이 지금도 사실은 엄청 무서워요. 가끔 음. 자기 전에 막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막 끝없는 상상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렵고 죽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건가? 그러면 내 몸은 썩고 지하에서 벌레들이 내 몸을 먹어치우고 사후세계는 없는 건가? 이런 고민으로 계속 빠져들거든요. 네.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들면서도 그게 또 죽음에 대한 그런 고민이나 그런 의식이 저를 열심히 살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거든요. 언젠가 죽을 걸 생각하면 까미가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반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한정된 삶이고, 음. 어차피 죽을 거고, 어차피 음. 끊임없이 매일 바위를 밀어 올릴 거면 그 음. 바위를 열심히 정말 행복하게 열심히 반항하면서 밀어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죽음을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좀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런 살아있음의 감각을 계속 느끼고 싶어요. 되게 지금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삶을 살면서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잖아요. 어떨 땐 아프고, 어떨 땐 힘들고, 어떨 땐 너무 기쁘고 세상의 뭐 모든 막 다양한 감정들이나 그런 상황을 마주치고 저희 엄청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아픔이나 고난 모두 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고 이 삶과 우리의 생과 이 모든 생의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순간이 와도 역설적으로 그건 제가 살아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죽음이라는 부조리를 맞닥뜨려서 계속해서 저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런 실존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이 키워드를 실존적 고민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누구나 할 수도 있고 당장에 듣고 있는 저도 충분히 일상에서 많이 겪고 있는 문제와 갈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게 딱 죽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더 설계하고 인생을 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은 저는 좀 얻고 싶고 스스로 네. 얻어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음, 저에게는 정말 희망, 옛날의 희망이라도 없었다면 죽음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약간 그 아람님의 삶의 원동력은 희망인 거네요. 최근에 네. 심리 상담을 통해서 좀 알게 된 건데 이 음, 상담에서 또 얻는 희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이유를 정말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어쩔 수 네, 없는 이유가 내가 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혹은 기질적으로 이러해서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되면 또 하나의 희망을 네. 얻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난 그 음, 희망으로 또 하나를 성취해 나갈 수 있고 죽음이 저도 정말 막연하게 생각하면 정말 두려운데 그 네, 죽음조차도 뭔가 내다보지 않게 되는 사고를 하게 될 네. 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갑자기 궁금한 것도 진짜 삶에 대한 그런 막연한 희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 되게 좀 뭔가 부러울 만한 점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떤 정확한 구체적인 희망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런 희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 같은 게 아닐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아,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삶이 침체되고 있을 때, 그럴 때 네. 살아갈 희망조차 뭔가 나지 않을 때, 그럼에도 희망을 내보고 싶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게 전 좋아하는 일이 분명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이. 이 생애에서 내가 꼭 이루고 싶고, 그것 때문에 아마 희망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네. 일을 한다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아, 이게 한 번 사는 삶인데 하고 싶은 일을 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너무 맞는데, 문제는 이 세상의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놔두지 않잖아요, 절대로. 아, 그니까요. 사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지금 사실 이거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게 이 반복되는 이 힘든 일 속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고 열심히 음, 하려는 거지. 사실 이 일 자체를 정말 제가 하고 싶고 막 좋아하고 이런 일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좋아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희망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희망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도 많고 네, 살아가면서 잃는 사람도 많은데 네. 저는 오히려 잃기가 힘들더라고요. 저 근데 그러면 혹시 그 꿈이 뭔지 좀 여쭤봐도 돼요? 제 기억에는 아마 말씀드렸는데 사실 연기를 네.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가 목표인 거예요. 아,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기억하셨네요. 맥주에 취하고 네, 계셔서. 네. 아, 맞아. 기억나요. 맞아. 아. 아, 처음에는 음악을 하셨다가 나중에 연기를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때. 네. 맞아요. 현재 그러니까 음악을 전공하고 한 20대 초반까지는 했다가 중반에 좀 네, 방황하고 현재 후반인데 지금 네. 사실 취업을 문화예술 직무로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 전공과 유사하기도 하고. 근데도 음, 이제 어떻게든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연기를. 어떻게든 배우를 하고 싶어서. 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과정을 깊게 밟아보진 않아서 제 뭔가 능력이나 기질적으로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만큼 또 하고 싶은 일은 생각해 봐도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배우라는 거에 어떤 점에 그렇게 강렬하게 끌리는지 좀 아실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모호한 것 같으세요? 뭔가 좀 강렬하게 끌리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 연기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고거인 것 같아요. 아, 그 나를 표현할 수 있다. 네, 너무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이 답변이 근데 그것만큼 또 저는 객관적인 게 없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되게 혼자서 많이 고찰해 봤는데 저는 공감돼요. 저도 저 스스로를 어딘가에 표현을 못하고 어딘가에 그 자체를 그러니까 드러내지 못하면 좀 약간 죽어 있는 기분이거든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일상 속의 표현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거를 좀 내다보일 수 있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내 삶 전체를 음, 보여줄 수 있는 표현. 음, 그거를 반증해서 제가 아마 또 뭐 환경적으로나 제 기질적으로나 그런 걸 많이 표출을 못하고 표현을 못해 봐서 더 그런 네. 게 좀 고립돼 있을수록 미래에서는 더더욱이나 현실과 타협하기 싫더라고요. 지금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에 적응해야 되는 시기라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까 뭐 목표가 있다면 올 봄까지는 연기를 꼭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비록 지금 뭔가 제가 배우를 막 뭐 하고 뭐 이런 거는 막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거지만 옛날부터 배우라는 직업이 진짜 솔직히 엄청나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이렇게 멋진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계속 해왔거든요. 다양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 연기를 통해서 살아볼 수 있잖아요. 그 배역에 음. 몰입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인생 하나밖에 없는데 배우하면 다른 이런 막 전쟁에서 죽는 역할도 해보고 뭐 실현한 뭐 연인 역할도 해보고 다양한 삶을 살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배우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와 더불어서 저의 감정에 대해서 많이 살필 수 있고 표현해 볼 수 있는 연습의 창구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정말 연기라는 게 내 삶 자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이제 또 까먹었다. 뭐라 얘기했지? 이게 여튼 뭐 아, 근데 그렇습니다.
생각이 많은데 저도 아 항상 그러니까요. 잘 표현 못하겠어요. 저희가 진짜 아 그러니까. 저 맨날 그래요. 아 그래도 되게 말 잘하시는데요 지금. 아니 나 말려 가지고 되려 지금 제가. 그 아,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분명히 주어는 정확하고 첫 입은 뗐는데 그래서 '내가 뭔 말하고 있었지?' 약간 이런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사실. '뭘 말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이거 요점은 순간 파악 못 해서 네, 아, '아 저도 그래요. '삶을 연습하고 싶다.' 약간 그런 거죠. '삶을 끝까지 배워갈 수 네. 있는 게 배우라는 직업이 유일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건 그쵸. 동감합니다. 배우 아니고서야 그런 직업, 그런 게 없죠. 배우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뭔가 기회를 보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키워드에 대한 아, 이유가 있으실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제가 여행가라고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정말 무의미 그 자체인 무의미하고 무용한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 음. 삶은 부조리로 가득 차 있는 어떤 무의미한 그 어떤 것입니다. 저희는 그냥 태어나서 음. 던져져서 이 세상에 던져져서 살다 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음. 태어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음. 그저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천억 년, 몇 조 년에 달하는 진짜 영겁의 세월 속에서 아주 음. 티끌만한 삶을 살다 가는데요. 이 무한히 넓은 우주에서 티끌만한 공간의 이 지구의 이 대한민국의 이 서울, 여기서 아주 티끌만한 시간을 살다 가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그 짧은 그 시간을 마치 여행처럼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짧은 여행이 있는 거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가야 된다 생각해요. 계속. 아.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도록 삶에 대한 모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요. 아. 이를테면 저는 언젠가는 세계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이집트라도 가고 남미도 음. 가고 이 지구, 이 세상에서 이 인류가 이룩한 모든 문화, 이 모든 습관들, 이 모든 전통들 이걸 모두 다 경험하고 싶어요. 죽기 전에. 음. 그런 같은 맥락에서 책도 엄청나게 읽고 문학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 상황들, 이 문학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느낌으로 영화도 좋아하고, 아. 같은 느낌으로 지금은 그래서 악기도 하고 있어요. 악기를 어. 하면서 제가 죽기 전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술적인 감정들, 감각들,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놓치기 싫어요. 어차피 죽을 거면 다 느끼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 저는 과자도 새로운 거 나오면 새로운 맛으로 먹어요. 먹던 거 말고. 저는 그래서 민트 초코도 좋아해요. 아니 파인애플, 근데 파인애플 올라간 아니 피자? 네. 네. 아니 파인애플 근데 올라간 피자?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새로운 맛이니까. 먹던 아. 거 말고 늘 새로운 거. 아. 그게 제 목표입니다. 되게 네. 감명에 네. 젖어 있다가 과자 얘기 나오니까 너무 딱 또렷이 저도 공감이 돼서 과자 얘기 네. 나오니까 너무 직관적으로 제가 딱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그런 줄 그쵸. 네네. 아무래도 저랑 같이 이런 MBTI가 비슷해서 그런지일 수도 있겠지만 되게 그쵸. 또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네. 근데 저는 기준이 있거든요. 새로운 거라도 내가 좋아하는 최대의 선에서 선택을 하고 이제 딱 새로운 음. 걸 도전해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도 막 정말 저가 제 성향이랑 반대되거나 진짜 정말 안 좋아하는 기존의 그런 맛에서 그런 맛을 막 추구하진 않고 제가 네. 좋아하는 거에서 가까운 걸로 웬만하면 좀 새로운 음. 걸로 추구하는 그쵸. 편이에요. 나의 범위 네. 내에서 선택을 할 수 맞아요. 있는 거죠. 그 선택할 수 있는 내 범위를 때로 넓혀 네. 가보고 싶기도 해서 그거를 확장하는 거죠. 맛이든 맞아요. 감각이든 시각이든 어떤 맞습니다. 모든 오감들을 다 체감하고 싶은 맞습니다. 거죠. 그쵸. 아. 맞습니다. 이 모든 거는 그 까뮈의 시지프 신화를 읽으면서 다 체득한 거예요. 다 거기서 아 다 느끼고 배운 거거든요. 아 저는 차마 그 책을 보지 못했지만 이미 네. 체득을 했기 때문에 쪼끔 더 진짜 더 우월하네요. 네. 네. 진짜 장난입니다. 안 읽으셔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읽으시면 진짜 더 감동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진짜 재밌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인터뷰 "나 해 주면 안 되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진짜 세준님한테. 진짜 나중에 제가 한번 해 드릴게요. 진짜 너무 좋죠. 안 그래도 더 조회수 높이고 싶은데 거기서 다음에 까미가 네. 계속 끊임없이 반항하라고 하거든요. 이 무의미함과 이 부조리에 대해서 계속 반항하라고. 계속 그럴수록 더 열심히 살라고. 그래서 음. 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열심히 살고 끊임없이 새로운 거 먹어보고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해 보고 이게 약간 음. 제 삶의 모토이거든요. 진짜 저도 진짜 모토인 것 같아요. 세계 여행은 저는 당연히 디폴트 기본값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음. 저번에 제가 모임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뭔가 네. 취업을 안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족한 네. 게 많아서 환경적으로 못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 것들이 쌓이니까 네. 어느 정도는 사실은
내 네. 경험도 근본이 될 수 있는 좀 자본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 자본을 채우는 것도 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세조님이 또 네. 지금 하시는 일을 그냥 뭔가 막연하다고 하시지만 네.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아,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경험을 맞는 말 얻을 수 맞는 것 같아요. 있는 예. 가치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이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이 맞아요. 없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짜.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질문으로 가면은 네. 세조님에게 영화란 무엇이고 사람이란 무엇인가요? 저에게 영화란 단 한 번의 삶이 주어진 인간이 여러 삶을 살아보게 만들어주는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제가 강조를 하는 건데, 인간은 모두 한 번 삽니다. 한 번 살고 한정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화를 통해서 저희는 어쩌면 살면서 한 번도 겪지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감정이나 그런 상황을 간접적으로 다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전쟁 맞아요. 영화를 보면 전쟁에 참전한 것처럼 어떤 영화는 또 그 삶 그 자체인 것처럼 체험되거든요. 전쟁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를 보면 정말 리얼합니다.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도 아니지만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면 네. 내가 나치의 밑에서 살았던 인생도 아니지만 나치가 얼마나 잔혹한지, 그리고 그 네. 밑에서 살았으면 내가 느꼈을 그런 자책감, 그런 거 다 느낄 수 있거든요. 독립운동가 독립영화도 그렇잖아요. 그냥 한 세계가 아닌 이렇게 국내에 있는 한 세대 차이만 해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감정과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정말 많은 그쵸. 맞아요. 경험을 깨닫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런 삶도 있겠구나. 음. 세상엔 다양한 삶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음. 영화를 통해서 더 깊게 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영화는 그래서 저한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음. 인생이 단 한 번뿐이고 결국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그런 인생인데, 그런 점에서 영화가 저한테 가져다 줄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뭔가 영상 예술이 없었다면 네. 경험조차 못했을 텐데 인류는 위대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사람은 어떻게 음. 생각하실까요? 저한테 사람이란 결국 우리가 사랑하고 또 연대해야 하는 어떤 이 부조리한 삶에 대한 해답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희는 타인을 혐오하고 타인과 있으면 불편하지만 결국 서로 사랑하고 연대해야 하는 게 정답이라고, 이건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음. 사랑하고 연대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음. 저희는 나라는 존재는 결국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존재를 하거든요. 결국 저라는 사람의 존재는 제가 스스로 저에 대해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이 평가하는 잣대나 바라보는 시선은 결국 타인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타인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 점에서 요새 좀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중요한 것 음. 같고, 까미 책 중에 패스트라는 책도 있어요. 패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까미도 결국 이 부조리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서로 연대하는 거라고 그 퀘스트를 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책에서 오랑시라는 그 도시가 그 패스트 역병에 휩싸여서 모두가 이제 죽어가고 소통도 단절되고, 마치 저희 코로나 걸렸을 때보다 훨씬 심각하게 이제 이 사회가 죽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음. 거기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나오거든요. 의사는 그런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환자들을 이제 목숨까지 걸면서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뭐 기자들, 좀도둑까지도 모두 서로 도와주고 연대하면서, 음. 그러면서 그 암흑 같은 시간을 버텨내고 결국은 그 패스트가 극복이 되면서 도시의 사람들이 다시 행복을 맞이하거든요. 까미도 그 책을 통해서 결국 인간은 부조리 앞에서 서로 연대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거에 100% 동감하고, 저희는 비록 타인의 시선 속에서 아프지만 그럴수록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막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도 있잖아요. 고슴도치는 막 서로 가시가 있으니까 이제 음. 한겨울에 추워서 가까이 붙는데 그럴수록 가시에 서로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멀어지고 더 마음을 닫고, 가까워지고 싶어도 서로가 가진 그런 개인적인 특성이나 가시들 때문에 더 음. 마음을 닫고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막 현대인들한테도 거의 모두 적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현대사회 속에서도 계속 저희는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조리함이라는 건 물론 네, 환경에 어쩔 수 없는 통제도 있겠지만 네, 분명히 인간이 창조해낸 부조리함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대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네. 공생해야 한다. 뭐 요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결국 스스로 만든 부조리도 스스로 사랑함으로써 음. 해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아 어떤 말씀인지 정말 이해되네요.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질문으로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영화와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아, 이거는 좀 앞서 말씀드린 거랑은 좀 다른 결이긴 한데,
저는 네. 그 레오 카락스의 폭네프의 연인들이라는 영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폭네프의 연인들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가 살면서 어쩌면 한 번도 느껴볼 수도 없고 겪어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제가 스크린에서 본 것 중에 가장 날 것의 사랑이에요. 이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이 연인들의 사랑은. 이 영화를 보면은 파리의 폭네프 다리에서 살고 있는 정말 그 거지 남자 한 명이 있고 그 남자랑 이제 실연을 겪고 또 눈이 아파서 실명까지 겪어가는 여자가 뽕니프다리에서 만나서 사랑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남녀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럼으로써 서로의 본 모습과 날 것을 더 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서로에게 더 의지하고 더 기대고 서로 치유받고 결국 그 원초적인 그 사랑의 순수함을 제대로 보여주거든요. 이 영화에서. 그러면서도 남자는 여자한테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게 그 여자가 전부니까 더 집착하고 그러면서 음. 어떤 순수한 사랑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폭력성, 잔혹함 그런 것까지도 보여주거든요. 그런 와. 폭력성과 순수함이 대비가 돼서 더 강렬한 영화입니다. 폭네프의 연인들. 이 네.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정말 열렬하고 열정 같은 불같은 아니 불같다고 하긴 좀 그래요. 그런 정말 날 것의 순수한 사랑을 저희가 해본 적이 있을까요? 누군가 해봤겠죠? 저희가 뭐 우리가 해본 적이 있나? 난 저는 못 해봤거든요. 그 정도 날 것은 제가 못 해봤거든요. 그런 사랑을 나는 할 수 있나? 지금 현대인들은 하고 있나? 어쩌면 음. 요즘 같은 세상에선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과거였어도 한 100년, 200년 전이었어도 그런 사랑은 힘들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순수한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더 어렵기 때문에 더 불가능해 보이고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이 더 위대하고 더 귀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음. 참 사랑이 좀 마법 같은 일인 것 같고요. 사실 사랑이라는 주제는 너무 흔하고 보편적인 네. 영화 소재가 많아서 '정말 얼만큼의 날 것일까?'라는 거를 잘 묘사해서 설명해 주셔서인지 다 보시고 나서 처음 들었던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게 있으실까요? 폭발하는 날 것의 사랑, 그리고 그 환상. 아, 근데 이 영화는 정말 그냥 강렬합니다. 강렬함 그 자체고, 그리고 환상적이에요. 제가 큰 환상. 스포가 되지 않는 한에서 좀 네.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폭네프 다리에서 남녀가 춤추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아무도 없는 파리의 밤에서 불꽃놀이처럼 폭죽이 폭발하고 그 음. 와중에 아름답고 푸른 그 도나우강이라는 막 클래식 음악이 있는데 그것까지가 나오면서 그 네.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거든요. 그 장면은 인간이 사랑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드레날린, 도파민 그런 게 모두 폭발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장면을 꼭 추천을 드려요. 약간 지금 듣다가 생각난 거는 라라랜드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과정이 결국은 뭔가 결과로 믿고 싶은 그러니까 그 장면인 거죠 정말. 과정이 아닌 정말 하나의 장면. 음, 물론 어떤 사랑을 하든 그 과정에서 많은 도파민이 터져 나오겠지만 분명히 사랑 속에는 어떤 한 장면이 있을 거란 말이죠. 서로에게 가장 기억될 수 있는. 그 순간을 그쵸.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축복이 아닐까. 맞아요. 네.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정말 그쵸. 우리만 아는 거죠. 사랑의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맞아요. 순간이지 않을까. 굳이 뭐 맞아요. 영화에서는 춤을 추고 뭐 멋들어진 배경에서 음악이 나오고 갖춰진 복장이 있고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또 다르게 그런 장면이 묘사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춤이 아니라 맞아요. 맞죠, 맞죠. 그 정말 장면도 약간 그 말씀대로 좀 메타포 같은 장면이라 생각해요. 음 정말 그 강렬한 사랑의 순간을 음악과 음 춤과 이런 걸로 비유해서 그 네. 사랑의 환상적인 그 장면,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닐까요? 아까 폭네프 연인들의 그 불꽃놀이 장면이랑 사랑에 빠지는 그 춤추는 라라랜드 장면이랑 다 오버랩 네네. 되는 그런 어 장면들인 것 같아요. 그쵸. 죽기 전에 엄청 뿌듯하겠죠.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거지만, 아, 그래도 그쵸. 나 이런 사랑은 해봤다. 어, 음. 그런 점에서 그 한 장면이 되게, 그런 장면이 자기 그 인생에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그것도 큰 축복인지. 결국은 결과보단 또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과정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나 감각들, 그런 게 나중에 다 결이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음. 과정들의 하나하나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음. 결을 새겨서 그게 또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고, 저도 뭐 과정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누군가 자신에게 물어봐 주었으면 하는 질문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으실까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고, 다른 음.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주제거든요.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는 역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살아있음인 것 같아요. 생의 감각.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 어떤 사람은 그게 행복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안정을 추구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뭐 모험, 사랑일 수도 있죠, 사랑일 가치가. 수도 있죠. 그쵸. 그쵸. 저는 약간 그런 걸 다 총괄해서 생의 감각, 살아있다는 감각, 음. 무감각,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는 거의 죽음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음.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행복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어떨 땐 기쁘고, 어떨 땐 고통스럽고,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의 미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거를 믿고, 살아있음으로써 내가 느낄 수 있는 이 치열한 오감들, 이 감각들, 촉각, 시각, 정말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와 가정에서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으로써 저희는 살아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살아있다는 감각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어떤 질문에서도 세준님에게는 답변의 그 말 속에는 항상 그 가치가 담겨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막 어떤 대답을 해도 계속 같은 결론으로 도달하는 것 같아요. 계속. 현재까지로서는 되게 세준님이 생각하시는 그 가치를 일관적이게 지키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뭔가 다행인데. 네네. 뭔가 미래에서도 똑같은 가치를 물어봤을 때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래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고민하고. 그러면 마지막 진짜 질문인데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궁금하고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온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책 들어보셨나요? 그 책 보면은 노인 남자 두 명이 고도라는 인물을 계속 기다리거든요. 고도라는 인물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 고도라는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데 이 남자들은 계속해서 고도는 올 거야. 고도는 언젠가 올 거야 하면서 계속 기대하고 희망을 품고 살거든요. 저한테 계속 던지는 질문은 이 고도가 의미하는 거는 이 삶을 살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대하고 언젠가는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루고 싶은 그 무언가를 고도가 온다고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음. 나한테 이 고도라는 건 무엇인가? 진짜 이 한 번뿐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지? 내가 결국 이루고자 하는 건 뭐지? 사실 아까 강렬한 생애 감각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것도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는 기준이나 스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애 감각 자체가 제가 추구하는 그 뭔가가 될 수는 없고 뭔가 나도 이루고 싶은 게 있고 언젠가 올 수 있는 그런 고도를 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다가올 듯 다가오지 않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런 이 감각이 뭔지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 아직도 그걸 찾고 있어요. 단순한 행복은 아닌 것 같고 살아있다는 그 생의 감각, 제 삶에 있어서 고도가 뭔지는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 남은 과제인 것 같아요. 아마 죽기 직전에 그걸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고도라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좀 희망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 고도를 향하는 게 희망이 없다면 고도라는 네, 것도 생각을 못 하지 않을까 좀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고 분명히 나아갈 수 있는 무언가의 힘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음. 희망도 고도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아, 글쎄요. 이게 고도라는 게 영영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인생이니까요. 이게 다 결국은 무의미한 세상이기 때문에, 고도가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올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게 보면 통하는 것 같아요. 희망을 기다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인터뷰를 준비하고 스스로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정말 생각이 많고,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도 많고, 이렇구나. 이게 참 음. 스스로, 나도 참 대단하다. 나도 참 특이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좀 생각 안 하고 그냥 바쁘게 치열하게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함에 있어서 너무 의미를 추구하나? 그런 생각도 해요. 너무 의미를 추구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너무 재고 맞아, 계속 맞아. 고민하고 이래서 좀 행동으로 많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맞아.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습관을 줄이려고도 하고 있어요. 저는 좀 그냥 하기, 음. 고민할 시간에. 맞아요. 행동으로 하면 의미가 더 빨리 찾아질 수 있을 텐데 굳이 말씀드리면 지금 딱 드는 생각은 비슷한 사람과 얘기를 하니까 좀 위안이 되고 또 용기가 얻어지는 것 같다. 조금이라도. 나만 이런 게 저도, 아니구나. 네, 저도 예. 똑같이 생각했어요. 아, 아, 나처럼 고민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너무 엄살 부리지 않아도 되겠다. 저 같은 좀, 사람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거든요. 아, 같은 저희 비슷한 것 같은데 막 그래서 저도 위안이 되네요. 다행입니다. 네. 뜻깊은 인터뷰를 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태주님의 삶을 더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